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AI와 노동의 미래라는 그런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장 최전선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클로드 코드라든지 코덱스라든지 코딩 쪽에 닥친 이 막대한 생산성의 향상이 어쩌면 조금 더 지나서 이것도 역시 필요 없는 일이 되는 게 아닌가? 더 압도적인 어떠한 더 대단한 존재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그래서 그런 세상에 한번 미리 가보면 어떨까라고 승주님이 발제를 한번 해주셨고, 오늘 그것에 관련된 생각 실험을 한번 공유해 주시는 세션입니다. 다소 급진적이며 순진한 상상이라고 써놨는데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SF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설을 좀 세워봤었는데요. 2023년, 2024년 초 정도에 그 AGI의 역사에 대해서 탐색을 했었을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챗GPT는 웹의 흐릿한 JPG 압축이라고 테드 창이 글을 올려가지고 꽤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 글 안에 마커스 후터라는 사람이 인용이 되거든요. 마커스 후터가 그 위키백과를 압축하는 후터 프라이즈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그 압축과 지능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을 탐색했던 분인데, 그분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딥마인드의 공동 창립자 중에 한 명인 쉐인 레그, AGI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기에 얘기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스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마커스 후터고, 처음에 보면은 제목이, 이분이 이제 쉐인 레그죠. 젊어 보이네요. 예, 그래서 그 2010년에 어떤 한 컨퍼런스에 있었던 건데, 이게 보편 귀납의 기초라고 해서 오컴의 면도날, 뭐 에피쿠로스의 다중 설명 원리, 베이지 규칙, 튜링,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귀납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어떤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에 대한 굉장히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물론 뒤에 나온 수식은 어렵습니다만 개념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후 셰인 레그가 말하는 이 박사 논문 머신 슈퍼 인텔리전스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 깔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이 에피쿠로스의 다중 설명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셰인 레그가 박사 논문 안에서 모든 자료와 양립하는 가설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대강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취합을 하고 뭐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가설들을 일단은 다루기는 해야 된다는 뉘앙스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을 그래도 읽어보면은 요거 재밌네요. 여기 셰인 레그가 예를 든 거가, 최근에 집에 들어왔더니 사라진 쿠키를 봤다. 근데 그럴듯한 하나의 가설은 딸이 쿠키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좀 복잡한 가설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도둑이 뒷문 자물쇠를 따고 들어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훔쳐갔다. 이런 것들은 사실 확률이 떨어지는 가능성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선험적인 거, 프라이어하고 어떻게 그거를 바탕으로 더 좋은 가설들을 채택하는지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AGI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레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실제로는 선행 지식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서로 다른 가설들의 상대적 개연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솔로몬 오프 인덕션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유도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제가 링크는 제가 탐색했던 것들, 아직 소화는 못했지만 탐색해 봤던 것들을 달아놨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선행 지식이 거의 없다면 AI에 대한 거가 그렇지 않나요? 물론 AI를 만들어 온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꿰고 있지만, 저희가 경험하는 거는 뭐 초지능이나 아니면 뭐 AGI나 아니면 요즘의 것들도 예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가 개연성 있는 거냐, 뭐가 일어날 일이냐,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2번, 알려진 가설과 전망 몇 가지가 세상에 많이 그동안 공개가 됐어요. 알트만이 AGI와 그 너머로 계획을 선언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난리가 한번 난 다음에 일리아스 스케버랑 얀 레이커가 있었던 AI 안전에 관련된 오픈 AI 안에 팀이 망가지면서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레오폴드 아이슌브레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두아케시와 인터뷰를 하면서 공개했었던 글이 이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또 유명한 글이 있었죠.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글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상상력이 많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미래 예측가 같은 포지션이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샘 알트만이 뭐 지능의 시대 얘기했었고 다리오 아모데이가 굉장히 곱씹어 보면은 흥미로운 요 Machines of Loving Grace 자애로운 기계들 뭐 이런 글이 있는데 여기서도 되게 희망찬 미래를 그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니엘 코코타일로 역시 오픈 AI의 그쪽 계열에 있었던 미래 예측가인데 그분이 나와서 스콧 알렉산더 등하고 같이 올해 초에 공개했었던 거가 AI 2027이죠. 여기도 상상력을 발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추이는 제법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6월에 샘 올트먼이 올해도 그래도 몇 번 있었네요. 예, 부드러운 특이점. 좀 묘한 얘기를 또 했었죠. 그래서 테이크오프 시나리오에 대한 거를 부드러운 테이크오프는 이제 닉 보스트롬이 말한 개념인데 AI가 이륙한다. 자기 증강의 궤도로. 네. 샘 알트만이 저 글을 쓰면서 AGI 시점 전에 쓰는 마지막 포스팅이라고 얘기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보통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이 뭐 그런 얘기 하나 보다. 또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CEO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 아닌가.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근데 아까 뭐 아신브레너라던가 코코 타일러 이런 사람들은 미래 예측을 업으로 했던 사람들이긴 하죠. 그리고 GPT-5가 나올 즈음에 이 시간 지평선 그래프가 상당히 타임라인에서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GPT-5가 지금 이 정도 이게 시간 지평이라는 거는 인간 전문가가 이 정도 수행할 거를 의 50% 확률로 모델들이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수행 능력 같은 거를 퉁쳐서 생각하면은 어폐가 약간 있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로그 스케일이죠? 그쵸. 여기가 4초, 36초, 6분, 1시간이죠. 그래서 리니어로 바꾸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챗GPT 나왔을 때고 그때는 이제 몇 초 정도 일을 그냥 인간이 몇 초 정도 할 일을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인간이 2시간 40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2025년 8월이다. 그럼 2026년 8월은 여기면은 4시간급이잖아요. 예. 물론 80% 확률일 때는 좀 달라지긴 한데요. 그러면 아직 24분 정도인데, 하여튼 이거를 가지고서는 타임라인에서 얘기가 많았고, 정준님이 짚어주신 것은 버스트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델들이 성기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점이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고, 이게 성공하던 실패하던 상전이의 패턴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상전이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찍히는 데이터 포인트들,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프는 이러한 추이를 가지고 있다. 상전이가 참 재밌는 개념인데 이게 뭔가 물이 액체로 있다가 갑자기 기체로 바뀌는 그런 걸 상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하셨던 게 무언가 지금 우리가 익숙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태로 가는 이런 직전에 어떤 냄새가 난다. 그 다음 단계, 어떤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 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대강 이렇게 훑어봤을 때 생각이 든 거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는 받아들이거나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쓸 수 있는 모델, 그 오늘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약간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나마 좀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또 서튼이나 힌튼이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뭉게뭉게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서튼 한스 모라백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를 존재의 무대에서 밀어낼 것이다, 기계들이.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계는 우리들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기여할 수 없을 때 기꺼이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라는 모라백의 역설로 유명한 그 한스 모라백의 말을
서튼이 인용하면서 경험의 시대와 설계의 시대라는 그 강연을 되게 흥미롭게 했었어요. 제가 그거를 슬라이드를 쪼개가지고 다 내용을 담았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 경험과 설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 설계의 그 정의는 아니거든요. 서튼이 얘기하는 다른 형태의 경험 설계에 대한 정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씩은 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마더 프로토콜은 비교적 최근의 힌트의 인터뷰인데요.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기존과.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좋은 용도가 너무 많아 진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위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초지능 보조자를 갖게 되면 인간이 없는 편이 더 쉬운데라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해한다. 그래서 인터뷰어가 이런 상황을 두루 알고도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그랬는데 힌튼이 예전에는 되게 우울해하다가 요즘은 좀 낙관적이 됐다.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모성 본능 같은 것을 설계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기술 리더들은 우리가 상사 AI는 순종적 조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강력 초지능에게 그 모델은 비현실적이요. 현실적인 모델은 AI가 엄마, 우리가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성 본능이 있으면은 엄마들은 모성 본능을 끌래요라는 질문에 대부분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테크브로 발상을 버리고 그들이 우리의 엄마가 되도록 설계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똑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잘하도록 원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셨어요. 논조가 살짝은 긍정 이 뉘앙스가 한 스푼 들어갔네요. 힌트는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시긴 하지만 이제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 또한 막연하게는 받아들여도 구체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각인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레버리지의 비유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를 읽었을 때. 그래서 정영훈 박사님이 궁극의 레버리지 이런 거로 해서 어떻게 예전에는 돈이 들어올리는 거였는데 지금은 AI가 이런 걸 들어올리는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 재미나게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우리 시대의 궁극의 레버리지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용해라. 아르키메데스가 뭐라 말했더라? 나한테 설 곳만 주면 설 곳, 밭집 좀 하고 충분히 긴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든 생각이 만약 AI가 궁극의 레버리지라면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차이는 미미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된 거죠. 정말 궁극의 레버리지라면 물론 들어 올리는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영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일단 들어 올리기로 했다면 약간 좀 나이브한 상상이지만 요거를 해본 거예요. 상상을. 그래서 급진적이면 순진한 상상 시리즈를 세 개를 한번 이제 소셜 미디어에 적어봤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알파고 모먼트가 필요한 거 아니냐. 통과 의대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AI가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분야의 최고 수준 전문가를 초월하는 순간을 겪어봐야 이게 온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한 번은 겪어야 하는 충격적인 개양 같은 것. 내가 평생 쌓아온 필요, 기여, 전문성의 정의가 내 앞에서 AI에 의해 재정이 되는 순간을 겪어봐야 언젠가 올 것이라면 차라리 빨리 겪어봐야 기존에 익숙했던 관념이나 감각에서 벗어나 아직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바둑에서 있었던 일처럼요. 그리고 우리 차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란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는 접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AI 발전 방향이 무엇을 위한 AI면 좋겠을까를 이제 생각하다가 하게 된 그 흐름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서 문해력의 가치가 0에 수렴할 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어그로를 끄는 제목이긴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AI 시대에도 여전히 문해력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해내는 거에 의해서 오히려 AI가 레버리지를 해서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게 공감대가 있는 인식인데 문해력에 대한 것만은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그 역량 차이를 줄이자는 뉘앙스에서 좀 더 나아가서 개인의 유전, 재능, 태도, 사회자본, 또 우연, 기회하고 우연이 또 되게 관련이 많죠. 위에 생기곤 하는 격차를
위쪽으로 가서 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AI가 정말 레버리지가 돼준다면 그거를 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위쪽에서 얇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AI가 지렛대로 작용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재능, 태도, 기회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에 의한 차이가 미미할 정도로 강력한 지렛대로 작동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복잡하죠. 매우 재능 있고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AI의 지원을 받게 되면 별로 차이가 없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억울할 수 있죠. 나는 열심히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재능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AI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퍼포먼스는 비슷하게 난다. 근데 그거를 상상해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근간에 있는 읽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과 그 수련을 중요시하는 관습이나 인센티브 자체를 줄이는, 그러니까 사회적 인센티브 자체를 줄이는 것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을까? 노력을 안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인류는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상관없이 그걸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약간의 의지만 있으면은 AI를 앞에 두고 다음을 말할 뿐인지언정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추구하려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모두 결과를 낸다는 거죠. 좋은 과정과 결과. 상상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까 위에서 힌트내 마더 프로토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애는 게으르고 그런데 엄마가 너무 극성이어서 엄마가 다 끌고 가서 전부 해주는 헬리콥터 맘처럼 그렇게 되면 대학에 잘 가는 거거든요. 타이핑으로 컨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렇게 엄마 같이 해줄 수가 없죠. 인간이 듣고 보는 거를 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오픈 AI가 조니 아이브랑 하고 싶은 그 폼 팩터가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그런 어떤 전략일 수 있는데요. 레이 커즈와일드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커즈와일드 요렇게 일렉트로닉의 지능, 전자 지능이 뛰어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필연적인 거는 그 바이오와 일렉트로닉스의 결합이다. 뉴랄링크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훨씬 더 밴드위스가 높은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뇌와 이제 바깥에 있는 AI와 연결이 되면 이런 상상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눈만 몇 번 깜빡이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다 그 어시스트가 되는 그런 세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지근거리에 있는 얘기죠. 네, 멀지 않은 얘기죠. 누구나 충분히 AI를 지렛대 삼아 성과를 내고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며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고의 노력으로 추구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사실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이렇게 가능해진다면 세상은 좀 덜 약탈적이 되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면서 소외됐다 하면서 화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세상을 읽는 거는 화에 가득 차 있다라는 그 느낌이 많이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톡 건드리면 뻥 터지듯이 화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뭔가가 잘못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근데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사실 많이 다르죠. 경제학 쪽에서는 레이 달리오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분이 요새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항상 결국은 결과만으로 얘기하면 상대적 불평등 때문에 이 모든 갈등이 촉발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에 어떤 상변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인터널 컨플릭트도 하나의 요인으로 잡거든요. 그럼 뭐 예전에는 그래도 좌파와 우파가 이 정도로 싸우진 않았는데 극명하게 갈려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다 상대적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밖으로 발현되면 그게 인터내셔널 컨플릭트, 국가적인 그런 분쟁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 이러면서 이제 다이내믹스 하나 넘어가면서 다음 세상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요새 이 아저씨가 하나 더 집어넣은 팩터가 있어요. 그 뭐 경제적인 사이클이랑 인터널 컨플릭트 그다음에 뭐 인터내셔널 컨플릭트 이거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요새 하나 더 집어넣은 게 그 사람의 인벤티브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술에 대한 창의력
이게 또 온전히 다른 레버가 될 수 있고 테크놀로지가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써진다. 뭐 평등 불평등의 요소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그런 모든 요소가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핵무기 그냥 가서 빵 터트려 버리니까 무조건 항복되는 거고 승자와 패자가 그냥 결정되고 더 어떠한 질문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민주주의가 되고 뭐 하고 하면은 또 다시 컨플릭트가 생기고 그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엔 달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달리오의 의견은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역사에 아로새겨진 모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의 포인트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있긴 하거든요.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게 이제 후반부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힌트는 UBI,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해법이 될까에 대해서 굶주림을 막는 붕대가 되긴 하겠지만, 이 일이 자존감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실업은 정체성에 큰 상처를 낸다. 그래서 UBI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AI가 노동을 굉장히 레버리지를 해주고 일이 있고 사람이 능력이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설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류가 미해결의 문제, 능력주의가 야기하는 이슈들에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그게 사실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로 좀 다른 차원에서 다뤄질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작동하려면 하나 더 급진적으로 가야 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리가 작동하는 것을 교란할 필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 효과가 작동하는 것을 교란할 필요라고도 썼는데 마태 효과가 먼저 선점하면은 거기에서 굴러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니까. 네. Winner takes all. 예. 그렇죠. 그런 쪽의 얘기잖아요. First mover advantage 뭐 이런 거죠. 예. 초월적인 AI가 필요한 이유를 복리의 눈덩이가 굴러가는 시간을 줄이기. 그래서 복리의 공식을 보면은 이터레이션 또는 시간의 함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면 여러 번 굴려지지 않고 오래 굴러가지 않으면은 그 크기가 그렇게 커지진 않잖아요. 근데 일단 계속 굴러가면은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 굴러갈 수 있는 이터레이션의 횟수가 기존의 체제보다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든다는 것은 발명이나 발견 또는 뭔가 새로운 첫 혁신을 이룩하는 거에서는 늘 인센티브, 퍼스트 무버들에게는 늘 인센티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재현이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안 되는 도메인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승부로 하는 것들은 AI가 너무 쉽게 그게 돼? 라는 것만 알면은 이런 방법으로도 그게 되고 저런 방법으로도 그게 되고 그 재현을 굉장히 쉽게 해줄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그런 계열의 퍼스트 무버들은 복리를 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이터레이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좀 쓰긴 했는데 언제까지 기술 세상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만 마태 효과와 복리의 마법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들어올리며 탁월해지는 현상이 반복 재생산되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야 할까를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극복하기 어렵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긴 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작동해왔기 때문에. 어렵죠. 그거를, 저 자신도 굉장히 이런 차이나 이런 현상들을 내면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고 실험을 하면서 느끼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런 것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어난 혁신에는 비밀이 없어진다. 초월적인 AI 덕분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도로 축적을 규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방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혁신의 전파와 제한성이 무척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견제의 효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부의 재분배가 혁신의 재현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영역, 시장이나 도메인에서는 누구도 크게 앞서가지 못하는 것이 초월적인 AI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나이브한 생각인 것은 이 초월적인 AI가 과연 공공재일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까? AI에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할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함께 걱정이 됐던 문제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든 그게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의지가 좀 적어도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정도의 영혼의 속삭임만 있으면은 AI가 이를 안내하고 도와줘서 다양한 사람들만큼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면서 또 일이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의지 또한 차이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지마저도 이제 약간의 나도 해볼까 정도만 있으면 이제 등을 밀어주고서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정보 비대칭을 활용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 절치부심하기보단 그냥 각자 호기심 생기고 풀고 싶은 문제에 자신의 리듬으로 집중하고 협력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차이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차이가 없진 않고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인류가 만나보지 못한 지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요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자애로운 기계들 그 다리오 아모데의 글의 행간에도 그 얘기가 꼭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뉘앙스들에서도 있는데 그게 온도로는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패배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지능 미만 우리는 별거 아닌구나를 깨달으면 이제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 공간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스스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좀 다른 관점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한 거를 이제 빅테크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긴 한 건데 왜냐하면 그 극단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를 교란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희망사항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은 항상 모두가 꿈꿔왔던 세상인데 이게 정치 어젠다에서는 등장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현실에서 등장한 예가 없진 않은데 오래 지속된 예는 없어요. 작은 공동체 수준에서는 뭐 실비오 계젤의 접근이라던가 뭐 그런 뭔가 좀 다른 경제 논리들이 작동한 경우가 없진 않지만 그게 오래 작동한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AI와 토론을 해봤죠. 본격적으로 했던 얘기가 AI가 인간 격체를 얇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앞에 그 세 글을 입력으로 주고서는 클로드, 제미나이, 챗GPT와 병행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어느 구간에서 진행하다가 다른 두 AI의 의견을 각각의 AI에게 중개하니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로 종합하기는 사실 난이도가 있어서 클로드의 관점으로 클로드가 주 맥락으로 펼쳐지는 걸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 부분만 좀 읽어보면은, 우리는 지금 AI라는 전례 없는 도구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거를 좀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다른 모델의 응답을 공유하고서는 여기에 이제 막 질문 같은 걸 해요. AI가 점점 더 메타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계산할지조차 제한하고 안내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저 같은 클로드 같은 AI, 오프스 4.1이었습니다. 같은 AI도 사용자의 막연한 호기심을 구체적인 탐구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 말의 뉘앙스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탐구를 넛지를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단계가 알파고 모먼트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미 겪었고 누군가는 아직 부정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너머를 상상하고 있는 게 이 비동시적
동시성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 전환기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이거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전환기의 본질일 수 있다. 뭐 언제나 그렇죠. 지금 사실 그렇고요. 왜냐면 인식의 차이가 지금 스프레드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론적 평화에 대한 뭐 갈구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성장과 진보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인간다움의 재정의라는 질문인 것 같다. AI가 인간의 많은 능력을 대체하거나 증폭시킬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남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읽어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은 빠르게 평준화되고 제도는 천천히 따라오며 의미는 더욱 느리게 침전된다. 원글 순위가 꿈꾸는 세상이 실현되려면 이 3시간의 리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너무 빠른 기술 평준화는 의미의 공백을 만들고 너무 느린 제도 변화는 새로운 불평등을 낳는다. 뭐 이것도 너무 당연한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복리의 교란은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을 건드린다. 정치 경제학적인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기술이 기존 권력 구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 온 사례들을 역사는 가득하다. 인쇄술이 종교개혁을 낳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 독점도 만들었듯이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당연한 부분을 짚어줬죠.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재미있는 꼭지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더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러니가 있다. 문해력의 가치가 0에 수렴한다고 상상하지만 지금은 GPT-5와 제미니의 응답을 중계하고 그걸 메타 분석하는 것이 되게 지적 엘리트주의다. 그런 얘기들 하고 우리 모두 착각 속에 있다. 그 착각 속에 있다는 건 이제 자신에 대한 얘기야. AI가 인간의 사고를 대체한다고 했지만 자신은 통계적인 유사성의 산물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이거는 사실 늘 하는 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알파고 모먼트도 오해를 담고 있다. 바둑은 닫힌 규칙 체계고 인간의 삶은 열린 체계다. 왜 살아야 하는가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자신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답을 할 수가 없다. 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은 답들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진실은 원 글쓴이가 꿈꾸는 평등한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차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AI가 모든 능력을 평준화시킨다면 인간은 새로운 차이를 발명할 것이다. 누가 더 AI를 잘 활용하나? 누가 더 독창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나? 누가 AI 없이도 할 수 있는가? 같은 새로운 위기가 생길 것이다. 이미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복리의 교란도 그거로 에너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욕망을 제거하면 정체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진짜 알파고 모먼트는 AI가 진정성조차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AI가 그냥 넘어갔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공허함 자체가 상상에 희망을 줄 수도 있다. AI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 의미는 영원히 인간의 것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AI처럼 만들어가서 효율성, 최적화,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다가 인간 고유의 비효율성, 모순, 예측 불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디스토피아일 것이다라는 말을 해서 재미있게 읽었고요. 이게 세 모델 중에서는 오퍼스만 이 톤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그 흐름에서. 근데 제가 이거를 읽고서는 이제 떠올렸던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그록 브랑만이 알렉 레드포드를 최근에 인용한 GPT-5 나왔을 때 그 모먼트가 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이 이러한 모델들이 인간보다는 인류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많은 성격들이 내장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좀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기록의 총체적 압축이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 비교, 차이를 인간이 추구한다는 것은 중앙값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어쩌면 인간은 차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 인간은 새로운 차이를 발명할 것입니다는 뻔한 생각의 분포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해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 제 상상이 가능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약간 아첨을 하면서 맞다. 그거가 또 해볼 만한 생각이다. 그래서 모두가 음악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음악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고, 예. 경쟁 없이 발전이 없다고 믿는 것은 그저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이라는 관성의 문제인 거 아니냐. 현재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한 클로드의 냉소는 어쩌면 현재의 고통스러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 어차피 안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면 현재 체제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을 감추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AI가 큰 레버리지가 된다는 것은 일리아가 그 정치의 비유로 당신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정치는 당신에게 관심을 가진다. AI는 수백 배 더 그러하다라는 메시지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차이와 그런 어떤 불평등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이어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AI는 이제 그런 걸 좀 짚었던 것 같아요. 스콧 알렉산더라는 아까 그 AI 2027이라는 글을 같이 썼던 사람이 그녀의 코트 색깔이라는 되게 흥미로운 또 개인적으로는 되게 문제라고 느껴졌던 글을 쓴 게 있었거든요. 그녀의 코트 색깔이라는 거는 이제 성모 마리아의 코트를 중세 시대에 그리려면은 굉장히 그 특수한 울트라 마린이라는 특수한 염료를 써야 되는데 그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과 노력을 들였어야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그걸 얻을 수 있게 됐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요. 어떤 되게 높은 질에 가졌던 것이 기술에 의해서 와야 돼서 누구나 그거를 재현할 수 있을 때에 그 가치를 짚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글을 입력을 하고 클로드가 했던 얘기가 알렉산더의 글이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AI 시대의 진짜 위험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위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멋진 경이네라고 생각하고 무감각해질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쳐요. 그래서 이때 알렉산더가 인용하는 사람이 G.K. 체스터턴이라는 뭐 문학을 하시는 분이 썼던 표현을 쓰더라고요. 1000번째 일모를 보고도 첫 번째 일모를 보듯이. 그러니까 일모를 처음 만약에 봤을 때면 경이로웠을 수 있잖아요. 저게 뭐고 불타는 태양이 세상 밖으로 넘어가네. 근데 지금은 일몰을 뭐 황혼을 뭐 요새 석양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긴 하지만 충격적으로 감탄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을 저항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I 시절에 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멋진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의 함정은 사실은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클로드와의 대화에서 얻었던 중요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이 모든 것을 평준화한 후에 남는 것은 순수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유지한 능력이다. 이게 어떤 중요한 인간성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클로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알렉산더가 얘기한 것 중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강조를 해놨어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AI가 모든 기술적 장벽을 제거한다면 남는 것은 오직 주목하는 능력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것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어떤 것이다. 경쟁과 비교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후의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놀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한 능력들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제 핵심 메시지는 사실 여기 있었을 수 있겠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패러다임으로 갈 거냐. AI가 정말 초월적이고 어떤 다음 세대의 뭔가라면 이 패러다임조차도 흔들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흔들 만한 논거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그 논거가 그게 될 거라고 보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든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짚어보고 있는 게 이러한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어떠시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여전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우리는 그거를 매우 내면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방향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큰 불평등으로 가자는 거니까. 이게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AI와 노동의 미래 다른 관점. 다르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승준님이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빅테크가 모든 부가가치를 다 가져가고 그거에 서빙하는 상위 몇 퍼센트의 노동자 계층과 나머지 인간들은 어쩌면 이 노동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다 그런 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AI 시대의 미래라면 그게 방금 승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수만 마태 효과를 누리는 그 세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메시지들에서는 이들이 거짓을 말하는 건지 진짜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는 말하고 비슷한 걸 하잖아요. 아까 그 키 퀘스천이라고 하신 마태 효과를 소수만 누리는 세상이 얼마나 반복돼야 되는가라는 그 주제가 사실은 방금 얘기한 이것들에 다 반대 논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우르르르 그렇지 않은 아름다운 세상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뭘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가? 그거를 지금 이들은 진심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프로파간다로 얘기할지언정 그거를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 상상이 작동하려면 어마어마한 레버리지여야만 작동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승주님한테 여쭙는 게 그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레버리저야 작동한다라는 그 부분이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왜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발전 방향에 있는 거지. 지금 굉장한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상향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 이게 되게 풍요로운 세계로 갈 것이다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내면하고 있는 거에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성님이 지난번에 한 것도 결국에는 이 차이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은 개인이 노력하고 역량을 키우고 끊임없이 쫓아가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정말 거대한 레버리지였다면 어떻게 그걸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이 잠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제 사고 실험을 했다. 그 정도인 거죠. 예.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안 될 가능성도 크고 작동한다 손 치더라도 그 방법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인 거죠. 여기 제가 그 강규영님 글을 인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강규영님 또한 안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이 의식 역량이라는 거를 전시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AI가 도와주더라도 그거를 호기심을 가지고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는 이만큼을 더 잘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비교할 거다. 그리고 그게 또 불평등을 만들 거다라는 거가 이제 강규영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게 상대성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상대성 때문에 그건 안 될 거다가 사실 저도 반론이긴 한데 예, 근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던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자꾸만 돌아오는 거가 힌튼이나 서튼이 하는 말이 실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놨지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리오 아모데이나 샘 올트만의 얘기.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세계를 상상하기도 하고, 뭐 이제 CEO들이 하는 얘기들은 아마 그래야지 자신들이 또 먹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풍요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걸 하고 또 서튼이나 힌트는 위험을 얘기를 하고 서튼은 모라백을 인용하면서 이게 우리가 그 지능이라는 게 진화하는 방향, 우리가 다른 많은 앞선 존재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 차례가 넘어갈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 얘기를 하고 힌트는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을 하려면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막 이렇게 SF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던 거의 시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알파 코드 논문이 나왔을 때 후반부에 SF적인 이야기, 자기 증강하는 AI의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거를 파고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SF적인 이야기가 있으나 그거를 사람들이 정작 믿진 않거든요.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승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SF적인 세상은 어떤 높은 확률로 도달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의 어떤 이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는데 무슨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뭘 봤길래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랬을 때 진검도를 좀 놔보려고 했던 거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좀 제가 단순화해가지고 좀 결론을 내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승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말은 안 하지만 디스토피안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개 상위 빅테크 회사들이 AGI에 도달할 것이고
거기에 적응한 소수의 노동자 계층은 같이 좀 묻어서 넘어갈 것이고 그게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을 것이다. 지금 뭐 늙은이들은 괜찮지만 그럼 젊은이들은 어떻게 막 이런 사회적인 담론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막 탄생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의견인데 이 초반부에 소개해 주셨듯이 샘 알트만도 그렇고 아모데이도 그렇고 그런 디스토피안적인 미래가 아니라 본인들이 AGI를 달성함으로써 생기는 매우 이상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이상적인 미래가 됐을 때 그 이상적인 미래는 무엇인가? 혹은 그 이상적인 미래가 됐을 때 인간이 그 AI와 공존하기 위해서 무언가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주님이 지금 생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얼추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계속 반복하지만 좀 순진한 상상이고 약간 되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비전하고 지금 현재가 우리고 있는 내면하고 있는 역량 차이나 또 앞서 나가려는 욕구에 대한 그 어떤 경쟁적인 압박하고 되게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뭘 받길래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제적인 성공, 돈이 많아서 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냐, 남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냐라는 게 지금 중시되는 세상이고, 그게 가장 큰 가치가 되고 있는 세상인데, 이게 AGI 시대가 돼가지고 핵심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인간이 아닌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고 나면, 우리 모두는 소위 버려지든지 아니면 부양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이제 버려지는 세상보다는 이제 부양되는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인데 부양되는 세상에 또 다른 그것도 역시 두 갈래 길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닭장 속에 모이를 먹는 닭처럼 그야말로 생존만 하는 세상이 있고 그게 아니라 AI의 무한한 그러한 능력과 결합해서 각자가 또다시 인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세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승주님이 그럴 아름다운 세상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아가려면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가? 예, 그거를 좀 짚어보려고 애를 써본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거가 오히려 한 단계 넘어가서 있는데요. 이게 유명한 말이 그 앨런 케이가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invent it.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드는 것이다. 발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1982년에 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아이디어 자체,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거는 또 다른 분이 또 먼저 하고 이런 류의 얘기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발명하는 것도 사실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결국에는 상상을 하는 거가 일어날 확률이 그나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쉽지 않고 워낙 우리가 그런 인류의 역사를 봐왔던 거가 있고 주변에서 보는 게 있고 현재도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깨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상상을 해보자. 뭐가 잠재되어 있나. 상상도 조차 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조금 또 약간 점프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미 힌트는 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본다. 이게 부모이신 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유아교육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1981년에 찍힌 건데요.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가 시계 카탈로그가 있고 여기가 영유아 센터라서 선생님이 있어요. 11개월이니까 아직 말은 조리 있게 할 수 없죠. 근데 눈빛으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입원해서 선생님이 그냥 시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서는 들려줬어요. 아날로그 시계를.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났겠죠. 11개월입니다. 근데 종이책에 머리를 들이대고 귀로 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보려고 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났겠죠. 그러니까 11개월의 영화가 실물, 그림, 소리 사이에 가설을 세우고 일반화하려는 가설과 실험을 하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어린이가 아니라 이 즈음에는 누구나 거의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생명성이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신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거는 얘가 11개월 동안 학습한 게 겨우 11개월이 아니라 11개월 동안 얘가 받아들인 이 비주얼 데이터와 21개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네, 받은 데이터는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경험. 근데 일단 인간의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경험은 거의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큰 차이 없이. 물론 차이가 전혀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육을 받은, 그러니까 케어러가 있는 상황에서 그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이것도 유명한 테드 강연이었는데요. 단어의 탄생이라고 데브 로이가 MIT에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워터라는 말을 하게 되는가에 관한 거를 굉장히 잘 추적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보편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에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어른이 돼서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경험을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물론 많이들 그러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다르거든요. 사회라는 하니스가 세팅한 목적 함수가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뭔가가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의 차이가 얇아지면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가,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모두가 혼란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죠. 각자의 알파고 모먼트를 맞아서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네, 승준님의 생각 실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정해야 되는 거는 AGI가 이루어졌고 또는 ASI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어떤 마지나란 차이가 거의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이 됐을 때, 그런 세상이 됐을 때를 지금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둑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체스가 없어지지 않고. 물론 달라졌지만 여전히 각자의 삶과 추구가 있고 또 다른 층위가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다른 층위가 열리는 시점은 재편될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폐허 뒤에 오는 뭔가일 수도 있어서 좀 양가 감정이 들긴 합니다만, 교육은 스스로 교육의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승준님 좀 약간 더 나아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무언가 생산 수단이 늘어나고 부가 증가하고 그 부를 누리는 계층이 증가하면서 끊임없이 있어왔던 현상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찰스 다윈도 그렇고 17세기, 18세기의 위대한 예술과 과학적 진보를 이룬 사람들은 전부 부잣집 아들, 딸이거든요. 귀족의 아들, 딸이지 농노의 아들, 딸들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그냥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생산에서 해방돼서 다른 사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진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과거의 귀족이나 이런 계층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때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수많은 대학의 교수님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서포팅하는 시스템이 생겼고 그 사유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었는데 이제 승준님이 상상하시는 이 세상은 그게 극단적으로 더 이제 발현된 세상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생산을 위해서, 생존과 생산을 위해서 이제 무언가 시간을 더 투입하지 않는 잉여로운 시간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승준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으로 맺힙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이미 그 전제 조건은 내 영역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도구가 생겼을 때 또는 다른 존재가 생겼을 때가 전제이긴 한데, 그랬을 때 그게 잃어버리는 거가 있는 동시에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본 거고, 만약에 그랬을 때 why not? 그걸 거부할 이유가 있나? 굳이 그냥 심하게 요약을 해보면 모두가 노예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귀족이 되는 세상이 되면 뭐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질문을 심하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극단적으로 가긴 했는데, 뭐 제 상상도 사실 극단적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상상을 해보자는 쪽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맥락에서 학교가 또는 사회가 어린이의 것을 훔쳐가는 그런 걸 노래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은 이게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계속 이제 뭐랄까, 그 까끌까끌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익숙하지만 불편한 체계를 언러닝하고 재편, 재배치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도 잠재되어 있는 요즘이 아닐까, 혹시 아닐까. 예,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지만 중첩되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중첩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인류 미해결의 문제를 새롭게 다뤄볼 수 있는 기회. 근데 저 자신도 뭐 정선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면 아까 심지어 클로드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부분은 오히려 이게 격차를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어 이제 좀 희소한 쪽으로 한번 이제 상상을 펼쳐보려고 뭐 애를 써본 거죠. 언제나 상대성이 존재하니까 불평등은 생길 텐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그 프론티어 랩들, 오픈 AI나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효율적 이타주의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UBI를 얘기하고 인간들을 소외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인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오늘은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효율적 이타주의, 장기주의, 뭐 이제 태스크 리얼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트랜스 휴머니즘, 기타 등등에 얽힌 또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는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고 이게 저 자신도 아직은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이야기고 너무나도 흥미롭게 거기에 AI에 관련된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흥미롭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마무리를 하면 이게 좀 상상을 전개하고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가 아까 클로드가 그랬거든요. 이것은 희소성과 무관한 주목의 문제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엔 뭔가에 주목하는 거니까. 근데 주목하니까 우리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Attention is all you need. 예. 트랜스포머 논문 제목이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뭔가를 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기계가 하는 그리고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었고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장 오늘로 돌아왔을 때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 하면 여전히 뭐 이렇게 노력하고 더 알려고 하고 의도적 수련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차이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말하는 거죠. 당장 오늘의 그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면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스스로 좀 정리를 하면서 적어보고 있거든요. 2025년 버전에는 처음에는 1번부터 15번까지만 썼어요. 그런데 0번을 최근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0번이 아까 그 1000번째 일몰을 첫 번째 일몰처럼 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의를 느낄 수 있는 거의 중요성. 그러니까 무감각해지 않는 거. 너무 혁신들이 많으니까 저 스스로도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래서 1000번째 생성도 마치 첫 번째 생성을 본 것처럼 감탄하기. GPT-3나 4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GPT-5 때는 그렇게 놀라진 않았죠. 근데 이것이 가리키는 경이로운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0번째 일몰을 첫 번째 보듯이 1000번째 생성도 이게 뭐였지?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뭔지를 잊지 않아 본다를 0번으로 다시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태도에 관련된 건데요. 그 외에도 뭐 전심전력으로 임하기, 모델은 인간이 아니니까 부하를 걸기,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답이 있다고 상상하고 더 추궁하기, 몰입과 관점 부여. 그래서 모델이 중립 기어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 프랙티스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을 부여하는 거, 그다음에 입기 가설 세우기, 질문을 받기, 그리고 일단은 입력으로 어떻게든 될 건지 안 될 건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입력으로 가져가고 같은 프롬프트에서도 뭐 100번 뽑아보고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 모델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한 모델의 출력을 다른 모델의 입력으로 해서 피드백을 더 정교하기, 그다음에
영 목표 설계는 아직 많이 연습한 건 아닌데, 이제 제 주장을 파회하는 주장을 듣기, 뭐 그런 거, 뭐 비판하라는 거죠. 수행과 위임의 역전은 저만 모델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모델도 저를 쓸 수 있게 하기. 그다음에 뭐 추상의 사다리 오르내리기, 언러닝, 뭐 상상하기, 소격하기. 그러니까 너무 몰입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영화 인셉션에 나오듯이 킥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를 뭐 생각해 보기. 그리고 상상하기는 좀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을 둬서 내 무의식이 작동할 시간도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태도를 정리를 해봤어요. 5번에 대한 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번이 나는 못해도 모델은 있는다를 전제로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GPT-5 시절에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꿈의 공장이라거나 페이지와 페이지라는 실험을 좀 해왔었잖아요. 페이지와 페이지는 책에 아무거나 사진을 찍고 그거 사이에 어떤 논리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발상해 보게 하는 접근 같은 걸 했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상상들을 좀 그 그원이라는 분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GPT-5가 나오고서는 바로 코딩에서 실험을 해봤던 것이 이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파티클 라이프라고 유명한 알고리즘인데요. 여기 보면은 입자들이 다양한 네 개의 색으로 있네요. 빨간색은 인력이고 초록색은 청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끼리 모이게 된 거죠. 이쪽이 쭉 붉은색이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생명체처럼 클러스터가 생겨서 같이 움직이고 서로 자기조직화되는 현상 같은 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한 2,500개의 입자인데 이게 한 몇만 개까지 되게 웹 GPU라는 거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웹 GPU를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올해 초에 보니까 이거를 2D로 만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웹 GPU로 소스를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확인을 하고 근데 3D로 만든 분도 있거든요. 알렉스 모드빈체프라고 이분이 이제 딥드림 처음에 만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웹GL로 된 거였어요. 근데 이 두 소스 코드를 넣고서는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만들어졌어. 물론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래서 두가 웹 GPU로 3D로 만든 거, 웹GL 버전을 3D로 만들고 이제 제가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거가 하나 있었고, 요거는 또, 또 생경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파티클 라이프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파티클 레니아라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근데 둘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 두 권의 책에서 한 페이지씩 뽑아가지고 이으면은 무슨 이야기나 생각들이 생성이 될까? 비슷하게 두 개의 유사하지만 확실히 다른 알고리즘을 뽑고서는 그거가 같이 작동하는 거를 발상해 보게 한 거죠. 근데 GPT-5급에서는 그게 작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어떤 양쪽 알고리즘의 특성이 있는 게 이제 하나로 만들어져서 나온 거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 태도에서 이제 연결되는 거를 하나 좀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긴 이야기라서 요 15가지의 프롬프팅을 하는 자세?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예, 그래서 뭐 이거 그 하나하나마다 얽힌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데 내일도 그럴까? 내일도 이 정도 수준일까? 내년 이맘때는 무슨 수준일까? 그래서 이제 상상해 볼 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계속 저번에 정선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추이에 맞춰서 언러닝 하는 경험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어, 브렛 빅터라는 분이 프로그래밍의 미래에서 한 이야기를 매번 재방문하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대로 소개해 드릴 건데 끝부분 가장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앨런 케이에게 조언을 받았대요. 지식의 요령은 그것을 습득하고 향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시끄러워서 때때로 자기 안에 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도 하거든요. 그 향기가 중요한 이유는 내적 충동이 선택한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다시 그 지식을 찾아오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런 어떤 생각의 흐름이나 사고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의식 중에 오랫동안 해왔던 그 말하고 싶은 바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세상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식을 하고 나름의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이제 구슬로 꿰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복잡한 이야기를 이렇게 구슬을 꿰서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게 처음에 다시 가설 부분으로 돌아가서 짚으면 양립하거나 다양한 그런 가설들이 지금 필요한 시절이 아닌가. 그러니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들도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좀 탐색하는 연습을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승주님의 생각 토큰이 어떻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걸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사실은 이러한 그런 사고 과정이 조금 굉장히 상위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과정 자체는 저는 또 과정에 러닝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승주님이 프롬프트를 극단으로 쓰시고 프롬프트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이어서 네, 그리고 지금 승주님의 사고가 이 어디에 가 있는지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단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승주님은 그 이상의 이상 두세 단계 다음 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에 생각 실험이 있다라는 부분 제가 알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 AI 프론티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항상 프론티어를 좀 살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동호인 수준에서의 이론이 짧아서 잘못 캐치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론적인 깊이를 가지고 좀 탐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 AI 프론티어의 새 호스트로 모셨고 매 에피소드에 나오시지는 않을 텐데 중요한 어떤 분기점 있을 때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조금 더 나가면 한국의 프론티어 랩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론적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완전히 또 다른 그 생각과 목소리를 가지고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AI라는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이나 좀 다른 결의 얘기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제 그 타임라인들을 보다 보니 가을부터 슬슬 이렇게 뉴스들이 막 쏟아질 그런 분위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또 근본적인 사용 예제라든지 현실에서 고민하는 우리 옆에 있는 이 도망을 어떻게 가야 되나 같이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의 사례들도 좀 계속 가져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